인생은 거대한 바둑판, 그 위에 던지는 오늘의 한 수. 만화가 윤태호의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미생. 원인터내셔널 종합상사 인턴사원 장그래. 어린 시절 꿈은 프로바둑 기사였다. 하지만 입단에 실패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취업의 문에 버려졌다. 바둑밖에 몰랐던 삶에서 철저히 바둑을 지은 삶으로. 숨돌릴 틈 없이 펼쳐지는 종합상사의 직장생활이 신입사원 장그래와 일중독 오과장, 든든한 멘토 김대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아직 살지 못한 미생에서 언젠가 도달할 완생을 향해 오늘도 한 수 한 수 걸어가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만화가 윤태호는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고 훈수한다. 어저께 밤에 잘 보내셨어요? 페이스북 보니까 새벽 한 5시? 6시까지 계속 글이 올라오던데. 원래 마감 있는 날은 그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잠을 안 자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약속을 그 다음 날 마감 끝나고 나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오늘이 마감이셨어요? 네, 오늘 아침 7시, 8시쯤 마감이 끝났고요. 무사히 마감을 끝이고. 마감 끝나고 바로 지금 세종대 강의 나왔고, 그거 끝나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고, 또 일정 뒤에. 예. 이렇게 잠 안 자고. 그러니까 마감 있는 날에는 이틀에 한 번 자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책 반응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걱정을 워낙 많이 하고 시작을 해서 이 정도 걱정 많이 하고 준비도 걱정만큼 많이 하고 이러면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죠. 근데 이 정도까지 뭐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죠.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기분도 좋은데 지금 그 만들어야 될 회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또 그 기대치만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고민 중에 하나죠. 지금 미생 1, 2권이 같이 출간됐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장기간 1위를 계속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격 이 바둑과 직장인을 결합한 만화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한 10년쯤 전에 바둑 소재하고 그 돈 버는 이야기, 창업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제가 너무 없어서 쉽게 포기를 했죠. 그때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나가서. 그랬다가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우연찮게도 바둑과 셀러리맨 생활을 결합을 한 소재를 제안을 해왔어요, 먼저. 그래서 이건 좀 운명적인 것 같다. 내가 원래 탐을 내고 있던 소재를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덥석 하게 됐죠. 미생 뜻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일 처음에 출판사 측에서 제안했던 제목은 고수였어요. 고수요?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가 사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둑의 지혜로 이렇게 일갈하는, 제가 원래 그러한 고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탐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사람은 저마다의 포지션이 다 있는 것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 뭐 어떤 고수가 그 분야의 고수일지 몰라도 모두의 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고수가 나와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은 별로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서 역시 제가 가장 매력으로 느끼는 것은 루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바둑 그 승단을 실패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수 하나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가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대국을 그대로 복귀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애초에 구상하시기 전에도 그 수 하나하나에 다 에피소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바둑 구단이 돼야 되죠. 예, 그렇지는 않고 그냥 횟수의 의미를 수의 의미로 바꾼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대국을 일반 독자들도 이 만화 때문에 호기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만화와 다르게 절대 이 만화 내에서는 바둑의 기보라든지 수 사활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이 만화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바둑에서 출발을 한 것이다라는 걸 좀 상징하고 싶어서 그 제목 밑에 기보를 넣었죠. 예. 이야기가 총 몇 수까지 가나요? 이게 일단은 145수까지 갈 거고요. 근데 한국기원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기원 측에서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둑 기보대로 만화가 끝날 거다 그랬더니 2부는 300수짜리 기보를 제공하겠다고 장애인애가 그래서 아까 저도 이렇게 오면서 몇 수까지 갈까? 저희도 한 200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선배분들이랑. 일단은 145세에서 주인공 장그래 그리고 원 인터내셔널 영업 3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몰입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셨는데 이 주요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드신 계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 만화 등에서 회사를 많이 다뤘어요. 근데 다들 인상적으로 다뤘죠.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접근하고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마치 무협지 같은 대단한 승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승부에 대부분의 사람이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인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 사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셀러리맨들이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악인이 안 나와도 충분한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고 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 셀러리맨들의 일상에서 비롯되어진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팀을 하나 꾸린 거죠. 그리고 일 워커홀릭인 오과장, 눈 빨간 오과장하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김대리, 그다음에 이제 장그래라는 팀을 이제 꾸미게 된 거죠. 주위에서 이렇게 모델로 했던 그런 캐릭터들이 있나요? 제가 캐릭터를 잡을 때 특징이 이야기가 가야 될 지점을 그러니까 종착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갈 때 어떤 캐릭터들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끌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비은유적으로 만들어서 묘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스토리에 이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죠. 그럼 여기 나오는 총 인물들 중에 좀 특별히 뭐 조금 애착이 가는 인물이 아무래도 기질적으로 저하고 매우 닮아 있는 오과장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요. 눈 빨간. 예. 과로의 뭐랄까 아이콘이랄까. 예. 그래서 댓글 중에 아니 오과장이 눈이 하얗게 되는 날이 올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이 회사를 올까요? 그만두는 날이 아마. 그만두기까지. 예. 조금이라도 덜 빨갛게. 예. 오과장이면 캐릭터가 비슷하시구나. 늘 일에 치여서. 바둑이야 워낙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지금 10급? 근데 이제 바둑 관련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에세이 예, 에세이 읽는 걸 좋아해서. 저도 기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세요? 네, 저는 17급입니다. 왜 다니신 말하지 말라고 거예요? 하시던데? 왜 다니신 거예요? 사람들 그 댓글 반응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댓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또 공유하고 서로들 거기서 또 해결점을 찾으시고 이렇게 배워서 가시더라고요. 그 자기 고백적인 댓글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막 너무 뭉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특히 그 맞벌이 주부 선차장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 찾아오는 그 장면에서 주부들이 막 엄청나게 쓰신 거예요. 그 맞벌이 주부분들께서. 그때는 저도 진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취재 갔다 오는 택시 안에서 그 휴대폰으로 다 체크하고 이랬는데 댓글 보다가 막 택시 안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괜히 감상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댓글 같은 경우는 회사 체육대회 날 와이프가 같이 밥 먹자고 밥을 싸왔는데 상사 앞에서 박살나고 있는 나를 보고 울면서 돌아갔다는 그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런 댓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사가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회사라는 것도 다니고 이러는 건데 회사가 결국은 가정을 자꾸 해치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그 상사의 그 무지함, 그 배려심 없음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싶었어요. 예. 그 댓글들 보면은 꼭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그 댓글 통해서 많이 또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 진짜 많이 받죠. 그 댓글도 뭐 감사할 거는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감사한 건 기본이고, 위로를 많이 받죠. 주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셀러리맨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고민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특별하겠나 싶어요. 사람 사는 거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하겠나, 무슨 직업이 좀 다르다 싶지만,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대로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럼 자기 꿈대로 못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가. 제1, 제2, 제3, 제4의 자기의 그 삶의 모양새가 있을 것인데 뭐 첫 번째가 안 된다고 다 실패인 건가. 두 번째, 세 번째도 가치 있는 삶인 것이고. 인쇄된 버전이랑 웹 버전이랑 보면 조금 미세하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읽기 그릴 때 웹툰 버전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출판 버전으로 편집을 했더니 단행본에서 읽어내는 맛이 너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생은 그 출판 만화 버전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재편집을 하죠. 웹툰 버전으로. 수해설 같은 경우는 단행본에 대한 뭐랄까 선물 같은 느낌. 그리고 연재할 때 그 수해설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너무 바둑적인 색깔이 진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바둑은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또 작용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 보면 댓글에 허허허님이라는 분이 계속 그 수 해설을 연재하고 계세요. 그분을 보고서 이거 같이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가 감히 하겠습니까 해서 사양을 하셔가지고 아예 본격적인 전문가 분께 부탁을 드렸죠. 그럼 그분은 그냥 팬이셨던 건가요? 저는 정확한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분의 출판사 관계분인가 막 그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 보면 정말 바둑을 절대 모르는 분은 아니고 진짜 잘 두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단히 바둑의 사이드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내용을 보고 그분이 또 해설하신 그런 걸 보면 더 어떻게 보면 뭐 꿈보다 해몽이 더 그렇죠. 예. 굉장히 또 한편에 이렇게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이제 연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댓글까지 합해지면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만화가 통통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뭐 미생이 뭐 댓글이 네이버 만화들처럼 몇천 개씩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00~500개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횟수 연재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다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읽어보는데, 미생 댓글은 특히 그냥 단순 감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없고, 정보를 주시는 분, 또 와서 자기 고백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읽다 보면은 다음 횟수에 대해서 제가 정해놓은 바가 있더라도 보다 풍부하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요. 댓글을 읽다 보면. 그럼 댓글 때문에 뭐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아니면 아마도 반영을 하게 된다거나 내용이 바뀐다기보다는 색채, 뉘앙스가 바뀌는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인상적인 댓글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 그 한국기원 가서 바둑 입단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을 때는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사실은 잘 못 만났어요. 제 그 작업이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뭐 제 이익 때문에 그분들께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을 듣는다는 게 좀 너무 실례 같았고, 그래서 못 만났고, 실패는 하였으나 매우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하신 분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장그래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 혹시라도 취재할 게 있다면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나가서 취재에 응해드리겠다. 그런 댓글과 이제 메일을 받고서 너무 감사했죠. 정말. 직접 또 만나는 분도 계신가요? 그래서 뭐 연락을 하거나. 직접 아직은 만나보는 없어요. 예. 만나기가 마음의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댓글 반응을 저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디테일에 미친 듯이 감정 몰입이 된다. 이 디테일. 네. 취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기업
취재는 매우 어려웠고요. 일단 회사들이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기원은 한 3년 정도 계속 거의 팀처럼 같이 움직이면서 취재를 했었고 제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절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취재라기보다는 거의 스터디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장이 더 높은지 부장이 더 높은지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예. 매번 스토리 쓸 때마다 틀리고 그래서 문화생들이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하고 고쳐주고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과 직책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거의 스터디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식한 단위까지 내려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뭐 신뢰되겠지만 그냥 까놓고 질문을 해요. 결국 그 디테일은, 소름 끼치는 디테일은 이 취재원을 통해서. 그렇죠. 예, 제가 회사 경험이 없는데 당연히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항상 이제 댓글 보면 이 리얼한 샐러리맨들의 풍경은 정말 말단 직원에서 사장까지 해보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건데 이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이제 뭐 이게 다큐멘터리는 또 아닌 거니까 사실 그대로 가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만화이면서도 리얼함을 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에피소드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냐? 그러면 그쪽에서 무리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고 이 캐릭터가 이러이러할 예정인데 무리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으나 매우 어렵습니다. 이야기의 에피소드의 내용은 제가 만들지만 그 에피소드를 지탱해주는 어떤 디테일들은 그분들이 이제 단어랄지 이런 것들을 주고 같이 이야기할 때 이분들은 일상이니까 그 업계 용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스톱 하고 메모하고 이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범위까지 쓰이는 말이죠 하고 다 물어보고 딱 그 범주 안에서만 쓰일 수 있게 정리를 하죠. 지금도 계속 만나고 계시나요? 계속 직접으로? 만나야죠. 예. 같은 분들을? 예. 아무래도 신상을 또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예, 그분들 안 프라이버시가 돼요. 있어서. 예. 시원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위험해지더라고요. 특히 특이했던 거는 경제부 기자분들이 그렇게 인터뷰 제안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네 출입처에 어떤 회사의 뭐 부장 뭐 이런 분들을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셔가지고 술자리를 자꾸 만들고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술 마시면서 취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제 팬이시고 이래서 오늘도 취재원 확보하신 거니까. 예, 완전 그렇죠. 뭔가 취재원. 술도 얻어먹고 취재원도 확보하고 동시에 괜찮네요. 취재도 하고 예. 항상 이제 걱정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대상이다 보니 미화하지 말자. 그러나 있는 걸 왜곡하지는 말자. 그리고 어떤 특정 사주를 개개인의 직원들에게 다 투사해서 그리지 말자.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하고 있어요.